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벌써 11월인데요. 인문, 철학, 역사, 예술 다소 어려워 보이는 주제들을 다루는 분기였죠. 11월 달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책들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책들을 추천은 해주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지, 자, 그런 난이도들은 실제 책을 권해주실 때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꼭 학년별로 수준 맞춰서 읽히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책인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다소 좀 난이도 있어 보이는 책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거나 읽으면 좋을지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와, 그리스와 로마래요. 부제목이 뭐냐면 유럽 문화의 기둥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유럽이 어딘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리적인 설명은 조금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역사에 흥미를 갖고 있거나 그리스 신화를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재미있게 접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다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함께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목차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은 폴리스라고 하는 개념도 설명해 줘요. 저는 아이들한테 폴리스를 설명한다면 그냥 도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라가 도시만큼 작았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리스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폴리스가 있잖아요. 서울 폴리스, 부산 폴리스, 인천 폴리스. 그렇게 폴리스마다의 색깔이 다른데 그 중에 아테네가 있었고 스파르타가 있었어. 아테네는 어떤 폴리스 도시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 조금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파르타, 막 서로 이제 싸우고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때 지중해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했어. 그게 뭐예요? 올림픽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유럽 문화의 원형 생각해 보면서 폴리스 중심으로 설명해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가면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옛 이야기 들으러 미술관 갈까?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컨셉도 상당히 뭐랄까 공들였달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통 그림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냥 처음에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좀 그림에 담겨진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작품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이 작품에서는 그 해법을 어떻게 찾고 있냐면, 그림 속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전통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풍속화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풍속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창작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예상이 되시죠? 이야기 읽듯이 그럼 마치 사파처럼 회화 작품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책의 한 6장 정도 매작도라는 그림이 소개됩니다. 매작도에는요, 참새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참새들한 이야기를 작가님은 어떻게 풀고 계시냐면, 내 이름은 뽕구새. 일단은 뽕자가 나온 순간 우리 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뽕구새 이야기, 방구하고 연관시켜서 참새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세요. 매화와 참새가 연결되는데 대체 여기서 방구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꾼인 작가님의 역량이 아니실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했는지,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 눈높이를 많이 신경 써서 쓰신 책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분량 자체가, 글밥은요 2학년 친구들이 한 번에 완주할 정도의 분량보다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 읽어도 좋겠고, 아니면 천천히 읽으려면 2주에 걸쳐도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그림 속에서 만난 화가들.
자, 이 경우에는 아까 2학년들은 그림하고 이야기를 연결시켰다면 3학년들은 그림하고 화가를 이어간 부분이죠. 화가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제로 살았던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화가들의 삶을 통해서 그림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어떤 요령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아이들이 뭘 재밌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마그리트 그림을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마그리트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화가여서 마그리트 작품이 많이 뭐 전시회도 열리고 하거든요. 근데 마그리트 작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림이 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사진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파이프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굉장히 유명한 마그리트 작품을 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거 파이프잖아, 이게 왜 파이프가 아니야, 이 얘기를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두를 던져보면서 사물의 대상과 거기에 붙여진 이름, 그것을 바꾸는 놀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읽는 프린들 주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도 보면은 펜을 펜이라고 부르지 않고 프린들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그리트 선생님도 그림 가지고 놀이를 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너무 약간 발칙한 접근일 수도 있지만 라든지요. 아니면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빈치 하면은 이 사람을 뭐로 봐야 될까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그림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과학 발견,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가 그렸던 많은 예술 작품에는 과학적 원리,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대칭적 질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학, 때로는 철학,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떠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자, 뭐 좀 어려운가요? 자,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다 이해하라기보다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 라는 걸 자주 듣고 그 배경 지식이 좀 넓어졌을 때 차츰차츰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 실력들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책은 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판형이 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 사진들도 굉장히 크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관찰하기 굉장히 좋다. 미술관에 가도 가까이 가서 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오히려 뭐 벨라스케스 그림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취향들을 좀 찾아가는데 그림 감상하는 연습하기에도 좋은 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어린이 서양 미술사. 4학년 정도 되면은 역사로 공부하는 거죠. 제가 항상 그 역사나 미술, 특히나 이런 어떤 역사와 연관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공부할 때는 통사로서의 흐름을 먼저 잡으려고 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부분 파트적 지식들을 먼저 익힐 필요가 있다. 인물, 사건, 그린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 자,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봤던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의 접근들 뒤에는 미술 자체가 어떤 흐름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뭐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은 아이들도 이거 뭔가 좀 특이한데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내용을 그런 방식의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야기로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그리트 작품 혹은 마그리트라는 작가로 설명하는 게 과거의 방식, 조금 중학년의 방식이었다만 좀 약간 고학년이 됐기 때문에 중고학년 수준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약간은 생각해 볼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설명이 좀 너무 어렵다면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게 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왜 이런 초현실주의가 나오게 됐는지 뭐 좀 단순하게 추측해보면 그렇겠죠. 현실이 너무 괴롭잖아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예술이 될 수 없을 때에는 오히려 현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어떠한 사유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뭐 그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같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20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팝아트, 뭐 대표적으로는 앤디 워홀이겠죠. 앤디 워홀이 이제 그렸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손으로 그렸던 어떤 예술 작품의 특징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하거나 인쇄물로 바꾸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과거 기준대로라면 이런 게 무슨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볼만한 것도
예술로 인정되는 이때쯤이 되면은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나 경계 자체가 질문이 될 수 있는 철학으로 이제 또 살짝 넘어가는 지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미술을 구체적인 작품이나 인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미술을 하나의 흐름이자 역사로 이해하면 결국 마지막 단계는 미술의 어떤 사조나 사상을 이해하게 되는 단계로 확장하게 되는데 요 마지막 단계로 가기 전 단계 역사로서 한번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미술이나 특히나 예술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나의 행복과 모두의 행복. 우리 학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은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나의 행복과 모두의 행복? 이거 혹시 공리주의 아니야? 벤담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되게 중요한 문장이기도 하죠. 5학년하고 6학년은 이제 예술 분야 중에서 뭐 미술 다뤘던 이제 4학년 이전의 도서와는 달리 이번 분기 때 이제 철학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철학적 사유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그럼 저는 5, 6학년이면 맛보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벤담을 5학년에게 소개해주는 이유는요. 바로 벤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주제가 사회적 목표로서 제시되는 공동체 행복이라는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 행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서 정치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생각보다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다 알 수는 없더라도 꼭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 벤담이죠. 자, 그만큼 요즘 학생들은 이 공리주의 혹은 그에서 강조하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 행복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면 주인공 이름이 혜리, 우리나라 여자아이, 한국의 여자아이 혜리. 근데 이 혜리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영국 친구예요. 1800년대, 1760년 정도의 영국을 소개합니다. 벤담의 시절이겠죠? 근데 그 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해리예요. 해리. 해리? 얘는 심지어는 이름이 플레임이 해리포터예요. 이렇게 이름을 줘도 될까라고 약간 조심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 포터가 그 포터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리포터가 등장하는데 사파를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 해리포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애들한테 이런 접근도 되게 유치한 듯 보이지만 어쨌든 좀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랑 같이 벤담이 살았던 영국 시기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여주는데 좀 와닿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시기는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기계와 뭐 방직기 같은 거, 뭐 엔진 돌아가면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의 큰 변화,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가는 시즌이 이제 모습이 막 드러나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때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이들의 움직임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요즘 인공지능 나와가지고 사람 일자리가 대체될까봐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과 어쩜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종의 데자뷰처럼 사유해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벤담이 고민했던 것처럼 개인의 행복과 모두의 행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좀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가 요즘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위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 맞습니다. 이 책은 칸트 이야기입니다. 이성에 대한 이야기고 칸트가 들려주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했는데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도통 그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칸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그가 말한 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수 이성 비판과 같은 그의 대표적인 저작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정도로 내용을 조금은 쉽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겠거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책 역시
추상적인 개념적 설명, 이론적 설명보다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초반부에 칸트 이야기를 직접 들어간다기보다도 코페르니쿠스를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우주가 지구의 둘레를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 그것은 어쩌면 지구 혹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근데 물론 이것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만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과 그 인간 세계가 우주의 중심일 거다라는 당시 중세시대의 사상을 좀 반영한 아이디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열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그 가설이 틀렸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동설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한 일종의 혁명적 주장을 내놓은 셈이 되었는데 이 말은 과학적인 발견인가도 동시에 신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이 전복되고 바뀌는 장면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책에서 초반에 왜 이 코페르니쿠스를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발견이 결국 칸트라고 하는 한 인물의 등장, 또 그로 대표되는 이 이성으로 예를 들면 대륙의 합리론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내용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성이라는 거, 인간의 이성을 재발견한 것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는 발견만큼이나 크고 중요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라면 이 내용들을 한번 워싱하듯 이렇게 재밌게 한번 읽어보는 수준. 완벽히 이해하려는 목표보다 칸트는 이런 주장을 했고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정도를 아이들이 생각 가질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철학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하고 논리적 사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역사와 더불어서 철학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또 칸트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근대부터 이어지는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철학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책일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예술에 대한 8가지 질문의 역사. 이 책은 그래서 조금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술이란 무엇인가죠. 자, 근데 이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좀 다소 알듯말듯한 질문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대중예술, 우리가 BTS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대중음악, 자, 이것도 우리가 과연 예술로 볼 것인가? 예술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BTS가 공연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지는 않죠. 어느샌가 우리들의 인식 속에 예술하면 조금 클래식을 떠올리게 되어 있고 조금은 상업화되지 않은 순수 창작 형태의 어떤 미술, 음악 따위를 예술로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즉 돈 받고 팔리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의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과연 예술로 불러야 될까? 라는 질문을 사실은 조금은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계가 최근에는 많이 흐려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시대별로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좀 약간 흥미로웠던 점은 진화심리학 얘기가 나옵니다. 진화심리학이 무슨 예술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인류가 생존하기에 이로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의 부산물로 예술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뭐냐면, 인류가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 그리고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인간이 예를 들면 원시인들이 막 그림도 그렸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화의 관점, 생존의 관점과 이제 어떤 그런 진보의 관점에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동물들도 진화하는데 동물들도 예술을 그러면은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침팬지가 그림을 그리면 그건 예술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중학교 애들은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유토피아.
와, 유토피아를 추천해드리게 될 줄이야. 유토피아 같은 책, 토머스 모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를 우리 애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유토피아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용어가 왜 나오게 되는지만 이해해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엄청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 행복한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서 그것을 마치 세상에 있는 어떤 국가처럼 꾸며서 설명한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이 유토피아인 거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라고 설명을 들으면 이상사회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됐던 거는 한 1500년대쯤이니까 한 16세기 정도, 굉장히 이제 오래전인데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사실 왜 나오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행복한 이상적인 공동체 혹은 국가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그려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산다기보다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혹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그려요. 그게 뭐예요? 이상적 모델이죠. 따라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실도 있지만 이상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 못 미치는 현실, 안타깝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을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어떤 대립항으로서 이 이상의 존재, 즉 유토피아의 존재는 우리의 발전되어져 가는 뭐 국가나 아니면 공동체의 미래 모습을 떠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상상해낸 거야.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요렇게 접근해 보면 뭐 이게 뭐 인문주의 얘기고 뭐 당시에 뭐 서관문이고 뭐 이런 내용보다도 자,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모두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공평하게 분배받는 나라, 그걸 그때 당시 꿈꿨다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가.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뭐 공산주의로 해석한 적도 있었고요. 또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살기 좋은 사회, 좀 이상적인 사회,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뭐 이런 사회를 꿈꾸고 살아간다.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를 꿈꾼다면 이미 그 사람은 유토피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고민의 시발점이 됐던 일종의 고전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뭐 3학년들은 물론 바쁘겠지만 또 의외로 할 일이 없는 시즌이죠. 학교 시험도 다 끝났고 요럴 때 요런 작품들 한번 구경해 보면서 야, 이런 책도 있구나.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거기서 비롯됐구나. 요 정도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엄청 좋지 않을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그 인문탐구분기 11월 첫째 주 도서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 다 녹록해 보이는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려 놓고 나서. 그만큼 조금 마지막 달인 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은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책들 추천해드리니까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